그런데 갑자기 어떤 방심 상태, 어쩌면 명상과도 비슷한 상태가 조금씩 그를 사로잡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는 마치 망연자실해지는 것 같았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한다면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사소한 일에 집착하게 된 것이다. 그는 부엌을 들여다보고 물이 반쯤 채워져 있는 양동이가 의자 위에 있는 것을 보자 손과 도끼를 씻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의 손은 피에 젖어 끈적거렸다. 그는 도끼날을 곧장 물에 담그고 창틀 위에 깨진 접시에 놓여 있던 비누 조각을 집어들어 양동이 안에서 손을 씻기 시작했다. 손을 다 씻고 나자 그는 도끼도 꺼내어 쇠 부분을 닦아낸 다음 나무 자루에 묻은 피를 오랫동안 3분간이나 비누로 씻어냈다. 그동안 그는 부엌에 걸려있는 수건으로 도끼를 닦고 창가에 서서 오랫동안 꼼꼼히 살펴보았다. 나무가 젖어 있을 뿐 핏자국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레 도끼를 외투 아래 올가미에 걸었다. 그 다음 그는 부엌 안에 어렴풋한 빛이 허락하는 한에서 자신의 외투와 바지, 장화를 살펴보았다. 언뜻 보아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다. 다만 장화에 얼룩이 져 있었다. 그는 걸레에 물을 축여 장화를 닦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지 못해서 자기는 알아챌 수 없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확 들어오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망설이면서 그는 방 한가운데에 섰다. 괴롭고 암담한 생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자기가 미쳐가고 있으며 이 순간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를 지킬 만한 힘이 없고 어쩌면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행동들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느님 맙소사, 도망가야 한다, 도망가야 해. 그는 중얼거리며 현관으로 몸을 던졌다. 그런데 바로 그때 그는 태어나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공포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우뚝 서서 쳐다보았으나 도저히 자기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현관에서 계단으로 나가는 바깥문, 그가 조금 전에 종을 울리고 들어왔던 그 문이 주먹 하나는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빠끔히 열려 있었던 것이다. 잠을 새도 빗장도 걸리지 않은 채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내내 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노파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그를 들여다보고 난 다음에도 문을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오 맙소사, 그는 그 후 리자베타를 보지 않았던가? 리자베타가 어디로 들어왔는지 어째서 그는 깨닫지 못했단 말인가? 벽을 뚫고 들어왔을 리는 없지 않은가? 그는 문으로 달려가 빗장을 걸었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 나가야 한다. 나가야 해. 그는 빗장을 풀고 문을 연 뒤 계단 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는 오랫동안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아래쪽 어디선가 분명히 대문 쪽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싸우고 있는 두 사람의 커다란 목소리가 크게 울리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뭐야? 그는 참을성 있게 기다렸다. 그러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끊어진 듯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들이 헤어진 모양이었다. 그는 이제 나가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한층 아래에서 문이 요란스럽게 열리더니 누군가 노래를 부르며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왜들 이렇게 계속 시끄럽게 구는 거지? 이런 생각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다시 등 뒤로 문을 잠그고 기다렸다. 마침내 주변이 잠잠해지고 인기척이 사라졌다. 그는 계단으로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또다시 누군가의 새로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이 발소리는 아주 멀리서부터 제일 아래층의 계단에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는 어쩐지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건 분명 이곳
사층의 노파에게로 오는 소리일 것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그는 나중까지도 이 일을 매우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어째서 그랬을까? 그 발소리에 무언가 그렇게 특이하고 관심을 끌만한 것이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묵직하고 규칙적이며 서두르지 않는 발소리였다. 그 소리는 벌써 1층을 지나 더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발소리는 더더욱 크게 들려왔다. 올라오고 있는 사람이 무겁게 헐떡거리는 소리를 들렸다. 벌써 3층을 오르고 있었다. 여기로 올라온다. 그는 갑자기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꿈속에서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살해당하기 일보 직전인데도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손 하나 꼼짝할 수 없을 때의 느낌 같았다. 마침내 방문객이 벌써 4층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로소 몸을 부르르 떨고 계단 참에서 재빨리 아파트로 미끄러지듯이 들어가 등 뒤로 문을 닫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빗장을 쥐고 조용히 들리지 않게 그것을 걸쇠에 걸었다. 본능이 그를 도왔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그는 숨을 죽이고 문 옆에 숨었다. 불청객은 이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들은 아까 노파와 그가 그랬던 것처럼 문을 사이에 두고 마주 서 있었다. 그는 귀를 기울였다. 방문객은 몇 번씩이나 무겁게 숨을 몰아쉬었다. 뚱뚱하고 몸집이 큰 사람임에 틀림없어. 라스콜리네코프는 손에 도끼를 꼭 쥐고 생각했다. 정말로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방문객은 설렁줄을 잡고 세게 흔들기 시작했다. 양철로 만들어진 종이 쟁강거리며 울리기 시작하자 그는 문득 방 안에서 누군가 움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몇 초 동안 그는 열심히 귀를 기울이기까지 했다. 방문객은 또다시 종을 울리고 기다렸다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온 힘을 다해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공포에 질린 라스콜리니코프는 걸쇠에서 덜거덕거리는 빗장을 보면서 당장이라도 빗장이 벗겨져 버릴 것 같은 막연한 공포를 느끼며 기다렸다. 정말 그럴 것 같았다. 상대방은 그만큼 세척에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손으로 빗장을 잡아 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렇게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이 눈치챌 염려가 있었다. 다시금 머리가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그는 언뜻 생각했다. 바로 그때 방문객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으므로 그는 정신을 차렸다. 이거 안에서 뭣들 하고 있는 거야? 잠이라도 늘어지게 자고 있는 거야? 아니면 누가 목 졸라 죽기라도 한 거야? 제기랄. 그 방문객은 통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어이, 알려나 이바노무나, 늙은 마귀 할멈, 리자베타 이바노무나, 절세 미녀, 문 좀 여쇼. 에이, 제기랄, 자고 있는 거야 뭐야? 그리고 그는 노발대발하며 다시 10차례나 온 힘을 다하여 종을 울려댔다. 이런 행동으로 미뤄보아 그는 이 집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막역한 사람인 것 같았다. 이때 갑자기 가볍고 젠 발소리가 계단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들리기 시작했다. 또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처음에 라스콜니코프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 정말 아무도 없습니까? 다가온 사람은 여전히 종을 울리고 있는 첫 번째 방문객에게 곧이어 낭랑한 목소리로 쾌활하게 소리쳤다. 안녕하십니까, 코흐씨? 목소리로 보아 분명 아주 젊은 사람일 거야. 라스콜니코프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누가 압니까? 자물쇠를 부셔버릴 뻔했어. 코흐가 대답했다. 그런데 나를 어떻게 아시오? 나 참 엊그제 감브리누스에서 저와 내기 당구를 치다가 당신이 계속 졌잖아요. 아, 그렇지? 사람이 없나 보지요. 이상하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노파가 어디 갈 데가 있을까요? 볼 일이 있어서 왔는데. 나도 볼 일이 있소이다.
그럼 어쩐다? 그냥 돌아가야겠군요. 에이, 돈을 좀 얻어볼까 해서 왔는데 젊은 사람이 외쳤다. 물론 되돌아가야겠지요. 그런데 시간은 왜 정했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시간까지 정해놓고서는 마귀할멈 같으니 헛걸음만 했군. 대체 어딜 간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군. 1년 내내 집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서도 다리가 아프네 어쩌네 하더니 이 마귀할멈 이렇게 갑자기 나가버리면 어떡해? 경비원에게 물어볼까요? 뭐라고 말이요?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말입니다. 제기랄 물어본다. 이 할망구는 아무데도 나돌아다니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다시 자물쇠가 있는 손잡이를 당겼다. 제기랄 할 수 없지. 갑시다. 잠깐. 갑자기 청년이 외쳤다. 이것 좀 보세요. 당기면 문이 덜컥거리는 것이 보이시죠? 그런데요. 이건 할망구가 자물쇠를 잠근 것이 아니라 빗장을 질렀다는 말이에요. 들리지요? 빗장이 덜컥거리는 소리. 그래서요? 허참 못 알아들으시네. 이건 그들 중 누군가 집에 있다는 말입니다. 만일 모두 밖으로 나갔다면 밖에서 자물쇠를 잠그지 빗장을 지를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빗장에 덜컥거리죠? 빗장을 걸었으니 안에 누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서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아차, 정말 그렇군. 놀란 코흐가 외쳤다. 그렇다면 그들은 안에 있겠군요. 그는 거칠게 문을 당기기 시작했다. 기다리십시오. 다시 청년이 소리쳤다. 당기지 마세요. 뭔가 이상해요. 당신이 종을 올리고 계속 당겼는데도 열지 않는다니 두 사람이 다 기절이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뭐요? 이렇게 합시다. 경비원에게 갑시다. 경비원도로 문을 열라고 하죠. 줬어. 두 사람은 아래로 내려가려 했다. 잠깐, 당신은 여기 남으세요. 제가 문지기를 데리러 내려가지요. 왜 남아있으라는 거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럽시다. 전 예심 판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젊은 사람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코흐는 남아서 다시 한번 조용히 종을 흔들었다. 종은 한번 쟁강거렸다. 그런 다음 그는 곰곰이 생각하며 유심히 살펴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문이 빗장만 걸려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 손잡이를 당겨 내리면서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헐떡거리며 몸을 굽혀 자물쇠 구멍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안에서 열쇠가 꽂혀 있었기 때문에 그 속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라스콜니코프는 선체로 도끼를 힘껏 쥐었다. 그는 꼭 의식을 잃을 것만 같았다. 그들이 들어오면 그들과 싸울 각오도 했다. 그들이 문을 두드리며 상의할 때 그는 갑자기 모든 것을 단번에 끝내버리고 문 뒤에서 그들에게 소리치고 싶은 욕구를 몇 번씩이나 느꼈다. 그는 그들이 아직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동안 욕설을 실컷 퍼부으면서 그들을 놀려주고 싶은 생각도 여러 번 했다. 차라리 빨리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체 시간은 흘러 1분이 가고 2분이 갔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코흐는 동요하기 시작했다. 제기랄. 그는 갑자기 이렇게 소리치고는 초조한 나머지 지키는 일을 포기하고 천천히 장화로 계단을 쿵쿵거리며 내려가기 시작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맙소사, 어떻게 하면 좋지? 라스콜니코프는 빗장을 벗기고 문을 열었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밖으로 나와 가능한 한 굳게 문을 등 뒤로 닫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가 새 계단을 내려섰을 때 갑자기 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피할까?
아무데도 피할 곳이 없었다. 그는 다시 뒤로 물러나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야, 이 나쁜 자식아, 제기랄 서지 못해! 외침소리와 함께 누군가 어떤 아파트에서 아래로 뛰어내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아니, 뛰어내려갔다기보다는 계단 아래로 굴러내리면서 목청이 터지도록 악을 써댔다. 미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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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광대 같은 놈 두고 보자고! 미치까는 드미트리라는 이름의 비칭입니다. 카라마조프 형제들에서 첫째 형 이름이 드미트리잖아요. 애칭으로 비칭으로 미치까라고 합니다. 외친 소리는 쇳소리로 변했고 마지막 소리는 이미 마당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주위가 조용해졌다. 바로 그 순간 몇 사람이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시끄럽게 계단을 오르기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다. 서너 명쯤 되는 듯 싶었다. 그는 청년의 낭낭한 목소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그들이다. 완전히 절망한 그는 그들을 향해 똑바로 걷기 시작했다. 될 대로 되라. 그들이 불러세워도 만사는 끝장이고 가게 내버려 두어도 역시 끝장이다. 얼굴을 기억하게 될 테니까. 그들은 이미 거의 가까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 사이는 겨우 한층 차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구원의 길이 보였다. 몇 계단 밑 오른쪽에 문이 활짝 열린 빈 방이 보였다. 그 방은 일꾼들이 일하고 있던 아파트인데 지금 그곳에는 마치 일부러 그런 것처럼 칠장들이 없었다. 아마도 막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뛰어나간 게 그들임에 틀림없었다. 바닥은 방금 칠을 마쳤는지 방 한가운데는 솔과 페인트가 든 큰 목재통이 그대로 세워져 있었다. 황급히 그는 열려있는 문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 벽 뒤에 몸을 숨겼다. 위기일발이었다. 그들은 벌써 그 층의 계단 참 위에 서 있었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은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방향을 돌려 그의 옆을 지나 4층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계단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문 아래도 역시 그랬다. 그는 재빨리 건물의 대문을 지나 거리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이 이미 그 아파트에 도달했으리라는 것도, 잠겼던 문이 이제는 열려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으리라는 것도, 그리고 또 시체를 발견했으리라는 것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 살인자가 있었고 그 살인자가 그들 옆을 지나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유유히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아채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으리라는 것도, 그는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는 사이에 살인자가 빈방에 숨어 있었으리라는 것도 이미 추측했을지 모른다. 첫 번째 모퉁이까지는 100걸음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해도 빨리 걸을 수 없었다. 어느 대문 밑이든 들어가서 남의 집 계단에 서서 조금만 기다렸다가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아니, 그건 안 된다. 어떻게든 도끼를 던져버려야 하지 않을까? 마차를 잡아 탈까? 어쩌지? 어떡하지? 마침내 모퉁이가 나타났다. 그는 초주곰이 되어 그 모퉁이를 돌아섰다. 거기까지 오면 반쯤은 구원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도 이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의심을 받을 여지도 적었고 더구나 이곳은 항상 사람들이 왕래가 많았으므로 그는 곧 모래알처럼 그들과 섞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이 그의 기력을 일시에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는 간신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땀방울이 비오듯 흘러내려 목이 흠뻑 젖어버렸다. 완전히 취했구먼. 그가 시궁창 위에 뚝으로 나섰을 때 누군가 그에게 이렇게 소리 질렀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살인을 한 다음에 문도 열려 있었고 그걸 알아채린 다음에 빗장을 걸었는데 또 2명 코후하고 젊은이가 와서 두드리고 또 두드려도 소리가 없으니까 왜 약속한 것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상상해 봤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살인한 다음에 우리가 정말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위기감, 또 도망가다가 2층에 걸려서 칠공들이 없을 때 구원의 문처럼 또 어떤 돌파구가 생겼고 하는 이런 자세한 모습들을 보면서 살인 이후에 이 라스콜니코프의 심리적 상태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정보와 성경 들의 여러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